빈 방을 치우면서 생각한다. 나는 살면서 누군가 궁금해 본 적은 있어도 그리워해 본 적은 없다. 아이들을 두고 한국에서 일할 때에도 비행기만 타면 잠이 들었다. 30년을 외국에서 살지만 고국병 비슷한 것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리움이나 애착도 기질에서 나온다. 며칠 전 저녁 파리 근교에서 집으로 운전해 돌아오는데 차가 신호대기로 멈췄다. 교차로 옆 조그만 집의 지붕 위로 보이는 코발트색 저녁 하늘 풍경이 가슴으로 스며들어왔다. 슬픈 행복감이 잔잔히 밀려왔다. 그 기묘한 슬픔이 뭔지 알 것 같았다. 언젠가 이곳을 떠나는 순간 지구라는 행성에서의 기억과 애착, 바로 이 생에 대한 향수였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한 1년 반 정도 전이었을까요? 두려움이라는 병을 이겨내면 선명해지는 것들이라는 부제를 달고 나왔던 지지 않는 하루 책 들려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야 기억하시기도 좋겠다. 작가가 암 판정을 받고 1년간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 시기의 일상을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특유의 섬세한 필체로 담았었던 책이었어요. 그 외 프랑스 남편 올비, 딸 단비, 아들 현비의 이야기. 저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안아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신 것 같은데, 아니 왜 제목이 지지 않는 하루예요? 라는 평을 제가 조심스럽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아니 왜 한국 남자든 프랑스 남자든 죄다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아내에게 이토록이나 이품을 받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냐며 작게 한탄도 했었죠. 이화열 작가의 6번째 책이 출간됐습니다. 닮음과 다름, 독립과 의존에 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 서재 이혼시키기, 오늘 반가운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성인으로 성장했고요. 남편 올비와는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두 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합쳤었던 서재를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서재를 이혼시키면서 문득 닮음의 열망과 다름이라는 현실을 간과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지 않고서 결혼해서 공존이란 불가능하다고. 궁극적으로 자아를 잃지 않는 독립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는 저자. 저는요,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2권의 책으로 접하면서 이미 정이 들어버렸어요. 이분들의 캐릭터에. 작가를 비롯해서 작가의 눈에 비친 프랑스 남편 올비. 저 역시 덜어는 다소 이해하기 힘들지만 웃음이 나게 해주는, 저는 이외에 이 두 분들의 투닥거림이 이렇게 재미가 있죠. 분명 심각해 보이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아니 이 두 사람은 이렇게나 다른데 어떻게 사랑에 빠진 거야 대체. 1장은 올비에 관해, 2장은 아이들의 성장과 독립을 겪으면서 깨달은 이야기들, 3장은 타인에게 빌려온 욕망이 아닌 일상에서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행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도 머릿말 마지막에 그토록 달라 어이없고 가끔은 허탈한 웃음을 짓게 만드는 올비에게 이 책을 바친다라는 고백이 참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타인의 취향.
타인의 취향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타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하지만 타인의 취향 중에서 가장 골칫거리는 시누이도 친구도 아닌 바로 배우자의 취향이다. 연애 감정은 복수인 존재가 단수가 되고 싶은 강렬한 욕망 때문에 상대 취향을 동일시한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제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비슷한 취향을 가졌다고 단단한 착각을 한다. 결혼은 그런 착각에 야멸차게 눈뜨게 해준다. 우리 부부는 심지어 바게트의 편편한 쪽과 불룩한 쪽을 등과 배로 부르는 것도 다르다. 내가 묻는다. 대체 왜 편편한 쪽이 배야? 고래 등을 봐. 불룩하잖아. 배는 편편하고. 이거 보라고. 왜 바게트를 말하는데 고래를 말하는 거야? 바게트가 오븐에 들어갈 때 눕는 쪽이 등인 거지. 오랜 논쟁 끝에도 그는 여전히 바게트 편편한 쪽을 배라고 부르고 나는 등이라고 부른다. 나는 드립커피를 마시고 그는 에스프레소가 없으면 불안해진다. 그는 버터가 많이 든 크루아상을 먹지 않고 나는 크루아상만큼은 버터가 듬뿍 들어가야 제맛이라고 느낀다. 나는 스타일을 중요시하고 그는 스토리를 좋아한다.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을 좋아하는 것도 다르다. 나는 명사보다 형용사를 잘 기억하고 그는 반대다. 음악적 취향은 또 얼마나 다른지 올비의 외장 하드에 몇천 곡이 날아갔다고 했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왜? 다른 사람은 이쁘다던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랑 사니까 내 취향에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수많은 논쟁과 토라짐은 상대의 취향과 결혼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차 안에서 울비가 틀어놓은 노래를 듣는 것이 괴로워 다음 곡으로 넘기려고 넘겨도 되지? 하면 똑같이 묻는다. 왜? 아니 왜라니. 길거리에서 억지로 음악 듣는 것이 고통스러워 나라를 바꾼 사람이야 내가. 남편 바꾸는 게 어려울 것 같아? 다른 취향과의 공존은 칫솔을 나눠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갈등을 피하는 기술을 터득하기도 한다. 어쩌면 결혼은 이 차이에 대한 감각을 꾸준히 새롭게 하는 것이다. 왜 맛이 없어? 올비가 묻는다. 내가 말한다. 왜 맛이 없냐는 질문은 왜 사랑하느냐는 질문처럼 부조리한 거야. 상대의 취향은 이해와 분석의 영역이 아니다. 우선 왜 라는 의문사 대신 아 라는 감탄사로 바꾸는 것이다. 너와 나는 이렇게 다르지만 너 같은 존재, 나 같은 존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 문제는 내가 쓸데없이 사소한 기억력이 좋다는 것이다. 내가 가진 최초의 기억은 3살 정도까지 올라간다. 엄마 배불러 밥 줘 라고 투정하는 순간 방금 말한 문장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기억한다. 처음 종이 인형을 가위로 자르던 날 눈과 코를 따로 잘라놓고 느낀 낭패감도 기억한다. 15년 전 우리의 친구 조지를 버리고 떠난 여자친구와 사는 남자 이름이 리처드라는 걸 아직 기억하는 사람은 친구 중에 나뿐이다. 대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몇 년 뒤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보다 더 자세한 걸 기억한다. 좋아하는 팝송이 몇 년에 출시되었는지 눈 감고 어떤 기억을 되짚어보면 그 순간 느꼈던 감정까지 졸졸 따라 나온다. 나 같은 사람이 2달 전에 만나 저녁 먹은 사람의 이름은커녕 얼굴도 기억 못하는 올비와 서로 자신의 기억이 맞다고 우기는 상황을 겪는 것만큼 우라통 터지는 일은 없다. 얼마 전 단비가 실내 식물 수경 재배기를 선물했다. 단비는 딸 이름이에요.
지난주 조립하다가 설명서를 읽는 게 귀찮아서 단비가 오면 물어봐야지 마음 먹고 꺼내놓았던 부속품을 박스에 주섬주섬 다시 담았다. 화요일 저녁 집에 들른 단비에게 조립을 부탁하려고 박스를 찾는다. 몇십만 헥타르 농장 벌판에서 내가 흘린 자동차 키를 찾는 신박한 능력을 가진 단비가 샅샅이 찾아도 박스는 보이지 않았다. 올비의 부주의로 박스가 지하실 쓰레기통으로 내려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났다. 양궁 수업 중인 올비에게 전화하니 펄쩍 뛰며 자기는 그런 박스는 결단코 본 적도 버린 적도 없노라고 한다. 내가 쏘아붙였다. 나도 박스를 버린 적이 없으니 그럼 집에 있겠군. 한번 와서 찾아보시지. 단비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다행히 없어진 부속품들은 따로 판대. 너희 아빠한테 사놓으려고 해. 갖다 버린 사람이 사놔야지. 아빠 돌아오면 조용히 찾아달라고 해. 단비가 말했다. 올비가 찾는다고 사라진 박스가 나올 리가 없다. 단비가 돌아가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찬찬히 영상을 되감는다. 토요일 저녁 거실 장식장 박스가 배달 왔다. 올비는 1시간 정도 조립하는 신용을 하다가 자기 방으로 슬그머니 사라지고 혼자 남아 5시간 동안 끙끙대고 조립했다. 일요일에 빈 박스를 차곡차곡 접어 끈으로 묶은 사람은 분명 올비다. 그리고 지하실에 그 박스를 끌고 내려간 사람의 모습이 어슴푸레 보였다. 바로 내 모습이었다. 어머나. 반듯하게 끈으로 접어놓은 박스 더미 밑에 접히지 않은 반듯한 박스 하나를 낑낑 끌고 내려가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은 건 바로 나였다. 그리고 그 휴지통은 월요일 비워졌을 것이다. 회한과 화가 부글부글 섞이더니 부끄러움만 고스란히 남는다. 갑자기 덥다. 냉장고에서 맥주 한 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신다. 세상에 이렇게 창피할 수가. 대체 이걸 어떻게 수습한담. 올비가 양궁 수업이 끝나고 돌아온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스친다. 앞으로 우리의 기억력은 점점 더 허물어질 것이고 이런 치명적인 실수는 그동안 과거의 애매한 논쟁의 진위부터 앞으로 벌어질 지난한 싸움까지 올비에게 백전백승의 명분을 주기 충분한 구실이다.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저녁도 안 먹고 박스를 찾는 올비를 보는데 양심이 왼쪽 가슴을 콕콕 찌른다. 맥주나 한 잔 마셔. 다행히 올비는 내 목소리에서 담긴 포기의 의미를 눈치채지 못한다. 올비는 거참 하면서 이방 저방을 기웃거리며 찾는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내가 조립한 거실장 장식장 문을 빼꼼히 연다. 그걸 보는 순간 버럭 소리가 튀어나오고 만다. 아니, 그렇게 큰 박스가 그 좁은 장식장 안에 들어가겠어? 들어가겠냐고, 작가님 못 드세요. 불쌍한 올비. 그나저나 제가 이 일을 한 4년 동안 하더니 연기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방법. 길에서 멋진 여자나 멋진 자동차를 알아차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흘끔거리는 남자들의 시선을 따라가면 된다. 한 번은 집 앞에서 점잖게 차려입은 노인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멈춰서는 걸 본 적이 있다. 노인은 어루만지는 듯한 시선으로 빨간 스포츠카를 보며 입을 벌린 채 이렇게 아름다운 물건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피가 흐르는 듯 빨간 스포츠카는 형태도 무척 특이했던 것 같은데 노인의 황홀한 표정만큼 내 기억에는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다. 한국에서 한 달 만에 돌아오니 그 사이 파리는 찬란한 초여름이다. 짐가방을 가지고 거실에 들어오면서 시야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건 발코니 화초다. 절망적인 내 표정을 읽은 울비가 먼저 선수치듯 말한다. 매일 물 줬어. 거실 창가로 달려가 보니 발코니 화분뿐 아니라 물병에 넣어둔 뿌리 화초도 물 한 방울이 남아있지 않은 채 말라있다. 어떻게 물을 줬는데 말라 죽을 수 있지? 내가 소리친다. 울비는 매일 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러한 욕을 먹는 것이 부당하다고 화를 낸다. 나는 자기가 뭘 죽였는지조차 모르는 남자의 어이없는 변명에 화가 난다. 누가 그랬나? 모든 분노한 여성 뒤에는 자신이 대체 뭘 했는지조차 모르는 얼빠진 남성이 있다고. 1년 전 이탈리아 여행에서 일주일 만에 돌아왔을 때 지푸라기로 변한 화초를 보고 망연자실한 나에게 올비는 매일 물을 줬다면서 언성을 높였다. 내가 소리쳤다. 그건 사람을 죽여놓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화내는 거랑 같은 거잖아. 그래도 일주일이 지나서 부케와 사과를 받아냈지만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죽은 화초 때문에 싸우는 건 데자뷰도 아닌 다람쥐 쳇바퀴다. 겨우 화를 가라앉히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새로 바꾼 텔레비전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왔다. 벽면을 채울 정도로 큰 텔레비전을 몇 시간 만에 알아챈 나 자신의 픽 웃음이 나온다. 나는 아직도 혼자 텔레비전을 켤 줄 모른다. 렌에 사는 선배에게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나에게 인생의 지혜를 설파하신다. 드디어 66살에 깨우쳤어요. 인생은 고통과 즐거움 사이를 시계추처럼 왕복하는 거란 말이죠. 좋은 일이 있을라 치면 금방 나쁜 일이 닥치는 것. 그러니까 묵묵히 즐거움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한다. 인생의 지혜는 모르겠고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남편이 죽인 화초들 때문에 싸우는 이 쳇바퀴에서만큼이라도 탈출했으면 좋겠다고. 친구와 피크닉을 간다. 친구는 나를 운전석에 태우고 쉬지 않고 수다를 떤다. 우리 남편은 있지. 그야말로 정원사나 산지기가 돼야 했을 사람이야. 그녀는 화가인 남편이 타고난 적성에 반한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를 말한다. 게다가 그는 정말 심각한 길치인데에도 운전대를 절대 나한테 맡기는 적이 없어. 정말 이상한 건 이 남자의 길 찾는 방식이야. 보통 사람이라면 거리 이름이나 간판을 보고 길을 찾잖아. 근데 이 남자는 길거리에 있는 꽃이나 나무를 보고 기억해. 그럼 꽃나무가 없는 길은 그냥 헤매는 거지. 차의 주행거리가 5만 킬로미터라면 3만 킬로미터는 돌아간 거리야. 그녀가 거칠게 기어를 바꾸면서 말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알아?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건 말이지. 오직 하나님 덕분인 줄 알라고. 보고 깨우치면서 견해가 생기지만 견해에 갇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도 인간이다. 어떠한 남자는 화초만 보이고 어떠한 남자에게는 화초는 지각 영역 바깥에 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존재하지도 않는 걸 돌보지 않았다고 나는 화를 내고 있는 셈이다. 쳇바퀴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다. 지각 영역이 일치한다는 망상과 기대를 버리는 것이다. 잠자기 전 몽테뉴 수상록에서 이러한 글귀를 발견하고 밑줄을 친다. 우리 기질이나 의향이 일치할 수 있는 경우란 훨씬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그래서 세상에 똑같은 두 견해가 있었던 적이 결코 없으니 두 개의 털, 두 개의 나달도
같은 법이 없는 것과 같다. 견해들의 가장 보편적인 성질, 그건 다양성이다. 안드로이드 타입 남자는 다음 날 자동으로 물을 주고 햇빛과 습도, 영양을 앱으로 관리하는 화분을 사라고 링크를 보내준다. 헤어질 시간. 새벽에 일어나 현비가, 아들 이름입니다. 현비가 기차에서 먹을 샌드위치를 싼다. 알람을 맞춰놓으면 먼저 일어나 알람이 울리는지 확인하는 성격이라 새벽에 도시락을 싸는 날은 꼭 잠을 설치고 만다. 연어와 살라미로 샌드위치를 만들며 생각한다. 연어 샌드위치는 고기를 먹지 않는 여자친구 로라에게 주겠지. 현비는 혼자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무거운 짐가방이 신경 쓰여 데려다 준다고 한다. 지난주 친구 소리야는 외국으로 연수 떠나는 딸아이의 짐가방을 들고 메트로 안으로 뛰어들어가서야 자기가 잠옷 차림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새끼에 대한 어미들의 본능은 비슷하다. 리옹 기차역까지 22분이 걸리지만 우린 1시간 일찍 출발한다. 늦는 것보단 낫잖아. 운전을 하는 동안 여름 2달 동안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입에서 맴돌지만 꿀꺽 삼킨다. 남불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연구소로 친구들과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연수 떠나는 녀석에게 이런 말은 엄마의 매력 없는 잔소리로 들릴 것이다. 파리 마라톤 때문에 도로가 폐쇄되는 바람에 총알택시 운전기사로 모두가 바뀐다. 돌고 돌아 기차 출발 10분 전 리옹역에 간신히 도착한다. 무거운 가방을 끌고 역으로 들어가는 녀석과 눈인사밖에 나누지 못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올비로부터 여행 패키지 상품 링크 문자가 날아들고 있다. 허물을 극복하는 방식은 각자 다르다. 영화배우 캐롤 부케의 인터뷰를 기억한다. 바칼로리아를 끝낸 아들이 바르셀로나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고 파리로 돌아오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얼이 빠진 채 아이스크림 22개를 먹었다고. 독립이라는 맛을 일깨워주면서 키웠고 그들이 잘 떠나게 도와주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믿을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이었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게 어떠한 기분일지 상상해 본 적이 있다. 울비와 나는 아무 말 없이 점심을 먹는다. 입안에서는 음식 맛이 아니라 노년의 맛이 서걱거린다. 헝클어진 마음 서랍을 정리하는 기분으로 집안의 벽장과 서랍 정리에 오후를 바치기로 한다. 책상 서랍 정리를 할 때마다 쭈뼛거리며 나오는 세계 화폐들. 필요할 땐 지갑 속에 없는 모든 회원 카드들.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버리기에 꺼림칙한 잡동사니들은 검열을 마치고 슬그머니 제자리로 찾아 돌아간다. 오래전부터 서랍 한 구석에 간직하는 현비의 엄지 그림 노트를 넘기며 상념에 빠진다. 아이가 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던 감미로운 시간이었다. 침대를 정리하다가 문득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을 겪은 아내가 부부의 침대 매트리스를 뒤집는 미드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부드러운 일상의 습관을 뒤집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다. 마치 내일 죽을 사람처럼 집안의 벽장, 서랍을 정리하고 나니 등골이 쪼개질 듯 아프다. 침대에 나른한 육신을 눕혀놓고 머리맡에 있는 몽테뉴를 펼쳐 읽다가 내 밑줄을 기다리는 한 구절을 발견한다. 다른 것들이 우리 몫이 되게는 하되 떼어내면 우리 살같이 벗겨지고 살점이 함께 떨어져 나갈 만큼 강하게 결합되거나 달라붙지는 말아야 한다. 늙음도 공평하지 않아.
시아버지는 반세기 전에 부르고뉴에 있는 허름한 농가를 사서 손수 고쳤다. 건설회사 중역으로 일했지만 그는 집수리에는 그다지 재능이 없었다. 망치로 손가락을 치고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이마는 여기저기 부딪혀 생채기가 가실 틈이 없었다. 50년 된 시골 농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집주인을 닮는다. 엉성하게 개조가 되면서 늙어갔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시어머니는 시골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농가는 그들이 함께한 인생이었고 집안 구석구석 남아있는 그의 흔적을 마주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해마다 여름 한철을 시골 농가에서 보냈다. 그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시골집에서 애완견과 손주들을 돌보며 보낸 시절이리라. 허름한 남학신과 구멍난 스웨터를 입고 햇살을 받으며 마당 앞 잔디에 누워있는 시아버지. 해질 무렵 아이들과 오솔길을 산책할 때 그의 행복한 모습을 기억한다. 늦은 오후가 되면 시어머니는 타르트 반죽을 냉장고에 숙성시켜두고 거실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읽었다. 괴종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 전나무 숲에서 간간히 바람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책 속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곤 했다. 애완견은 주인보다 먼저 죽고 아이들은 성장하고 독립한다. 자기를 위한 즐거움의 뒷방을 마련해 본 적이 없던 시아버지의 인생에서 애착관계가 차지했던 자리는 습관적인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워졌다. 그는 할아버지, 남편, 아버지 역할이 아닌 자신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몰랐다. 말년에 그에게는 가족이라는 끈, 오후 시간을 죽이기 위한 숫자 퍼즐, 그리고 병원 진료가 전부였다. 인생의 최종 결산은 대단한 재산도 자식의 성공도 아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는 마음의 습관과 자세일 뿐이다. 몇 년 전 그는 나에게 말했다. 아무것도 혼자서 할 줄 없는 내 시어머니가 걱정이다. 그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남겼던 유일한 말이다. 품앗이 같은 인생. 자식을 독립시키고 나면 독립이 어려워진 노부모를 보살피는 시간이 찾아온다. 시어머니의 재활병원에 간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가면서 열린 병실 안을 본다. 깨끗하고 넓은 병실들은 지나치게 조용하다. 허공을 마주보는 초점 없는 시선들. 현대의학은 노인들의 생애 시간을 연장시켜주고 노인들은 그렇게 얻은 시간을 다시 죽여야 한다. 시어머니는 병실 의자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오디오북을 듣고 있다. 이제 돋보기를 쓰고도 책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시력이 나빠졌다. 문학은 쇠락하는 육체의 무용화지만 항상 똑같은 얼굴로 쓸쓸한 노년을 동반한다. 무슨 책이에요? 내가 묻는다. 무라카미 하루키 댄스 댄스 댄스. 소설이 어때요? 무라카미 소설은 항상 좀 갑작스럽고 기이하지만 무척 흥미로워. 특히 간결한 문체가 마음에 들어. 90세 노파의 문학적인 호기심과 기억력만큼은 노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빛이 잘 드는 쾌적한 병실. 누군가는 그리 나쁘지 않은 식사와 약을 챙겨주지만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나는 그녀가 쓸쓸하게 읊조리는 소리를 듣는다. 저녁 시간은 정말 길다. 병원에서 빠져나와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내 표정을 보며 울비가 말한다. 인생 말미는 대부분 그런 거지. 마치 자신에게 던지는 주문처럼 들린다. 내가 말한다. 아니야.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처럼 늙음도 공평하지 않아. 한국에 계신 어머니는 매일 1km 이상을 걸어. 일주일에 2번 아쿠아 운동을 하고 나서 친구들과 식사를 해.
아직 치매에 걸리지 않고 살아있는 노인들이지. 일주일에 3번 교회에 나가. 설교 말씀도 좋지만 권사님, 오늘 입으신 옷은 정말 어울려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것도 기분 좋은 거야. 울비가 대꾸한다. 누가 알았겠어. 괴로운 남편을 견디고 사는 것보다 일찍 황혼이혼을 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누리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선택이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기막힌 속임수다. 선택은 또 하나의 자신이다. 파리에서 2시간이면 비행기로 날아갈 수 있는 프라하 여행이 꿈이었던 시어머니. 남편 없이 혼자 여행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녀는 탁자 위에 슬쩍 프라하 여행 팸플릿을 올려놓아 보기도 했지만 시큰둥한 남편의 반응을 보고 팸플릿도 꿈도 접었다. 진정한 독립은 자기 욕망과 행복을 타인이 결정하게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비행기를 타는 일조차 영원히 불가능해진 재활병원에서 그녀는 후회로 변해버린 꿈을 다시 꺼내본다. 하지만 늙음은 후회조차 빛바라게 만든다. 행복하게 늙을 준비. 독서 의자에 앉으면 건너편 아파트를 뒤덮는 플라타너스와 하늘이 보인다. 의자 깊숙이 앉아 나무와 하늘을 보기 위해 커튼을 뗀다. 햇살이 귀한 겨울 문턱.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본다. 저들은 소리 없는 저들만의 시간이 있다. 잎사귀를 떨구고 찬란한 봄을 기다리는 자연의 시간. 회사에서 뭔가 물어보려고 전화한 울비. 전화를 끊는 순간 문득 우리라고 말하는 시간도 끝을 향해 소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치 끝을 살짝 시리게 한다. CT 촬영 검사를 받으러 간다.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화창한 겨울 햇살이 대기실 안에 가득하다.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면서 한 노부부가 나갈 채비를 하며 외투를 입는 모습을 본다. 서로 옷 입는 걸 도와주는 두 사람의 움직임은 저속 촬영 영상을 튼 것처럼 느리다. 장 아메리가 쓴 문장을 중얼거린다. 젊어서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은 늙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검사가 끝나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음 주 위절제 수술을 받는 동갑내기 친구를 생각한다. 한국에서 종합검진을 받다 암이 발견되기 전까지 친구도 건강한 나라에 사는 평범한 주민이었다.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자기가 살아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거. 이 암이라는 병이 그런 것 같아. 삶 한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개별적이다. 병도, 고통도, 죽음도, 부딪히며 살아서 얻는 경험도 고유하다. 내가 친구에게 말한다. 나는 말이야, 옛날에 현비를 낳고 유모차를 밀면서 인생의 휴가를 얻은 기분이 들었어. 암이라는 병도 비슷한 것 같아. 모든 걸 내려놓는 그 순간 편안함을 동시에 느꼈어. 잠시 휴가 떠난다고 생각해. 6개월 만에 병원 정기검진을 간다. 매번 골똘한 생각에 빠져 운전했기 때문인지 겨우 4km 떨어진 병원을 4년 동안 수없이 다녔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헤매고 만다. 도로변 체리나무에 성급한 꽃망울이 올라왔다. 유난히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터라 봄 소식이 호화스럽고 과분하다. 주치의가 검사 결과를 훑어보면서 묻는다. 자, 마담 르그랑 어때요? 좋아요. 하마터면 행복해요 라고 말할 뻔했다. 6개월 후가 마지막 검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더 이상 못 본다는 말이죠? 그가 슬며시 웃는다. 49% 생존율을 넘겼으니
우등생으로 졸업하는 것이다. 우린 각자 역할을 잘 해냈다. 병원을 나서는데 오후 봄빛이 찬란하다. 흐린 날도 있었겠지만 병원 오는 날은 항상 날씨가 좋았다고 기억한다. 지난 4년의 기억도 그렇다. 암이라는 병은 삶과 죽음의 차이가 백지 한 장보다 가볍다는 것을 깨우쳐준다. 나의 남은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삶의 아름다움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한시적이라는 각성, 일상과의 미적거리가 필요하다. 인간은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죽음이야말로 헛것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준다. 삶의 중력에 휩쓸리지 않는 곳은 자기 안에 심연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때때로 고통 없이 숨쉬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투명하게 느껴진다. 이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는 편안한 행복감이다. 세상은 우리 시선으로 존재한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하고 집중하는 것, 일상의 작은 움직임, 햇볕 한 줄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이다. 이제 행복하게 늙을 준비를 마친 기분이 든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질문들을 좀 많은 분들이 주셔서 이곳에서 답변 드립니다. 네, 자작나무 채널에는 멤버십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매달 소정의 금액을 저에게 후원하시게 됩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멤버들만 볼 수 있는 영상을 따로 만들기도 한다던데, 이 채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멤버가 되신다고 해서 더 특별한 책을 별도로 들려드린다던가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아도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아셨죠? 그냥 영상 앞뒤로 나오는 광고 잘 보아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열심히 눌러주시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시는 거, 이것만 해주셔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의 엔딩곡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나뭇잎을 사랑합니다. Si nos entregamos y nos perdemos por completo, y si nos tiramos a que esto sea cierto, lo que revelaste en tan poco tiempo. Si nos entregamos y nos perdemos por completo, y si nos olvidamos de que todo es un secreto, aprendimos a ver amor, y si es bueno, soltémonos los dos, prendamos ese fuego, y si nos entregamos y nos perdemos por completo, y si nos animamos a vivir un sueño nuestro, aunque no sea fácil, no siento lo imposible. Esta historia nuestra ya es
Aprovechemos a vivir este momento, amor del bueno.